아빠, 제발 좀 나중에 오세요.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그냥 아빠 마음이야. 네가 어디서든 잊지 말라고. 그러나 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내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나를 전시장 구석으로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아빠,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이런 데서는 아빠 냄새 때문에 제가 다 망신당한다고요. 아직도 저는 이 순간만 회상하면 잠을 못 잔답니다. 제가 왜 이런 수모를 당했는지,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신가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나는 평생을 지하철 야간 청소반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하고 난 빈 객차에 오르면 축축한 곰팡이 냄새와 표백제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그 냄새는 언제부턴가 내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 되었습니다. 마치 내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내 정체성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 냄새를 피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내 옆에 앉았다가 코를 막고 자리를 옮겨가는 사람들. 나는 아무리 옷을 빨고 향수를 뿌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부끄러웠습니다. 왜 나는 남들처럼 깨끗하게 살 수 없을까? 왜 내 몸에서는 늘 이런 냄새가 날까? 스스로를 탓하며 옷을 벗어 던진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 딸, 지연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나는 다짐했습니다. 내 몸에서 어떤 냄새가 나든 상관없다. 내 손이 아무리 거칠어도 괜찮다. 나는 이 아이만큼은 누구보다 잘 키워내리라. 지연이는 총명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림을 그리면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 자랑할 정도였죠. 나는 야간 청소를 마치고 돌아와 딸이 그린 낙서를 한참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아빠, 나 커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될래. 그 한마디에 나는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삶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지연이를 예술가로 키우자. 낮에는 주차장 청소, 주말에는 건물 계단 청소를 했습니다. 허리는 늘 끊어질 듯 아팠고 손톱은 표백제로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씩 모일 때마다 미술학원에 보내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새 크레파스를 쥐어주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아빠는 냄새 나도 괜찮아. 내가 깨끗한 세상에서 살면 되니까. 물론 지연이도 한때는 그 냄새를 싫어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집에 친구를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코를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너희 아빠 냄새 이상해. 그날 밤 지연이는 울상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빨래 좀 더 해. 애들이 놀려.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내가 아이를 부끄럽게 만드는 존재인가 싶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냄새 나지? 그런데 잘 들어. 내 책가방, 내 미술 학원비, 내 밥. 전부 이 냄새 덕분에 있는 거야. 아빠가 이 냄새 묻히고 이래서 너를 키우는 거다. 아이가 다 이해하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속 깊은 아이였습니다. 그 뒤로는 냄새 난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옆에 바짝 붙어 그림을 보여주며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하늘이 내게 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중고등학교 내내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특히 미술에선 두각을 나타냈죠. 교수님들이 직접 추천서를 써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명문미술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을 받아든 날, 나는 지하철 청소를 마치고 객차 안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내 몸의 밴 냄새와 굳은 살이 그날만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내가 이래도 아비 노릇은 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대학교를 마친 지연이는 국내 유명 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하던 날, 나는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내 입고 지하철역까지 배웅을 나갔습니다. 딸은 바쁘다며 손을 툭 부리쳤지만 그마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내 냄새가 아니라 내 아이의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내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 손끝에 남은 표백제 냄새는 창피의 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 희생의 증거였고 내 아이의 꿈을 지탱하는 훈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몰랐습니다. 그 냄새가 결국 우리 사이에 커다란 벽이 되어 돌아올 줄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내 딸이 그 냄새를 끝내 견디지 못할 줄은.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기대와 가장 큰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온 날이었습니다. 지연이가 큐레이터로 일하는 갤러리에서 대규모 전시회 오프닝이 열린다고 했을 때 나는 단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내 딸이 준비한 전시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니 아비든 입장에서 얼마나 벅찬 일이었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고민했습니다.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건 성의 없어 보일까? 어떤 선물을 준비해야 할까? 나는 결국 오래된 손목시계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젊은 날 첫 월급을 모아 산 시계, 평생 야간 청소하며 시간을 확인했던 유일한 도구. 지연이를 키워낸 세월의 증인이자 내 인생의 가장 값진 물건이었습니다. 시계줄은 닳아 빛을 잃었지만 초침 소리만큼은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시계를 깨끗이 닦아 작은 보자기에 정성스레 싸넣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아빠의 시간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갤러리 문을 열자 낯선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부신 샹들리에 반짝이는 와인잔, 은은한 향수 냄새. 고급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한데에 모여 웃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내 몸을 움츠렸습니다. 내 옷깃을 매만지며 혹시라도 표백제 냄새가 덜 새어나가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내 코 속은 익숙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숨을 참고 서 있어도 이 냄새는 내 삶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였습니다. 멀리서 지연이가 보였습니다. 단정한 드레스를 입고 손님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세상 누구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내 가슴은 터질 듯 벅찼습니다. 저 아이가 바로 내 딸이다. 자랑스럽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나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눈에 띄면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 생각에 고개를 숙인 채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아이는 곧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웃음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눈빛에는 당혹과 불편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에게 말했다. 아, 잠시만요. 지연이는 급히 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왜 여기 오셨어요? 말씀도 안 하시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우리 지연이 아빠가 자랑스러워서 왔다. 이거 아빠가 가진 것 중 제일 귀한 거야. 받아두렴. 그 순간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우리에게 향했습니다. 나는 긴장해 손에 땀이 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몇은 미묘하게 코를 움찔거렸습니다. 내 몸에서 배어나온 표백제 냄새가 그 고급스러운 공간을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지연이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내 손에서 보자기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거의 속삭이듯, 그러나 칼날처럼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좀 나중에 오세요.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 말은 내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을 잇고 싶었습니다. 지연아, 이건 그냥 아빠 마음이야. 네가 어디서든 잊지 말라고. 그러나 내 말을 끝내기도 전에 지연이는 얼굴을 붉히며 내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녀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한 여자가 코를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 표백제 냄새 아닌가요?
너무 독하다. 몇몇 사람들은 킥킥 웃었고 어떤 이는 못 본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는 나를 전시장 구석으로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아빠, 제발 다시는 오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이런 데서는 아빠 냄새 때문에 제가 다 망신당한다고요. 그 말은 마지막 모처럼 내 가슴을 박살냈습니다. 내 손에서 시계 보자기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허리를 굽혀 주워들었지만 손이 떨려 매만질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내 딸이 내 존재 자체를 부끄러워하며 나를 내쫓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불청객, 냄새나는 노동자일 뿐이었습니다. 갤러리를 나서는 길, 화려한 조명들이 내 등을 쏘아대듯 내리쬐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림자처럼 걸었습니다. 표백제 냄새가 바람에 흩날리는 듯 했지만 그날만큼은 냄새보다 더 지독한 것이 내 가슴 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그것은 모멸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딸에 대한 끝없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날 갤러리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도무지 숨을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가슴을 치듯 쿵쿵 뛰었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죠. 버스 정류장에서 잠시 앉아 있으려 했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군요. 결국 저는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희미하게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리고 누군가 119 불러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어렴풋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찔렀습니다.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매섭게 스며들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죠. 규칙적으로 똑딱거리는 기계음이 내 맥박을 대신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차갑고 낯선 응급실 침대 위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었고 딸은 차마 생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옆 침대가 보였습니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링거를 맞으며 누워 있었고 아내는 작은 의자에 앉아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조금만 참아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그 속삭임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 사람에겐 그래도 함께 버텨줄 배우자가 있는데 내 곁에는 아무도 없구나. 밤이 깊자 병실 불이 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놓기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혹시 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화면은 차갑게 빛날 뿐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 손으로 지하철 객차를 닫고 시장에서 등짐을 지며 새벽마다 땀을 흘려 내 학원비를 냈는데 그걸 다 잊었느냐? 그 손에서 나는 냄새가 내겐 그렇게 수치스러운 낙인이었단 말이냐?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분노만으로는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곧 미련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습니다. 그래도 혹시 내가 여기 쓰러졌다는 걸 알면 달려오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내 딸이 아닌가? 바보 같은 희망이 내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릴 때마다 나는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혹시 딸이 아닐까? 혹시 지금이라도 달려온 게 아닐까? 하지만 들어오는 건 간호사뿐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링거액이 갈아 끼워지고 처방이 바뀌는 동안에도 전화 한 통 울리지 않았습니다. 면회는커녕 안부 문자조차 없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집에 돌아오니 방 안은 유난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서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어깨에 매달려 해맑게 웃던 아이. 시험지에 빨간 동그라미를 보여주며 아빠, 나 잘했지? 하던 아이. 그때의 딸은 어디로 갔을까?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내 품을 그리워하는데 지금의 딸은
내 손을 부끄러워하며 나를 외면했습니다. 사진을 보다가 나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습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덜 서러웠을까? 내가 나를 그렇게 짐처럼 버릴 줄 알았다면 내가 평생을 그렇게 희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울음이 그치면 곧 미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혹시 언젠가는 돌아오지 않을까? 마음은 끝없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롱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 먼지가 소복이 쌓인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선산의 땅 문서였습니다. 손에 쥐자 묘한 기운이 전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 땅은 쉽게 팔지 마라. 당장은 쓸모없는 산 같아도 정말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써라. 나는 그 말을 지키려 평생을 버텼습니다. 딸의 등록금을 마련할 때도, 생활비가 바닥날 때도 이 땅만큼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같은 말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선산은 죽은 자들의 공간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내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 땅이 무슨 소용인가. 아버지의 말씀은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남긴 예언일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뒤 나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산길을 올라가니 오래된 묘역이 나타났습니다. 비석 위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릎을 꿇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제 이 땅을 팔아 제 삶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아버지가 지켜주신 생을 헛되이 끝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을 찾아가 계약을 맺는 내내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다행히 그 땅은 개발지와 맞닿아 있어 예상보다 높은 값을 쳤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통장에 돈이 찍히는 순간 내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평생 만져본 돈을 다 합쳐도 이만큼은 되지 못했는데 이제야 내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나는 한참 동안 통장을 들여다보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물은 단순한 서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내 마지막 희망이 마침내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딸에게 미련을 두지 않겠다. 나처럼 버려지고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쓰겠다. 내 손에서 나는 땀 냄새와 노동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 지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쉬어갈 수 있는 집. 바로 그 집을 내가 세우겠다고. 병실에서의 고요한 며칠, 그리고 선산을 팔아 얻은 돈이 내 결단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려진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만 남아있던 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세상을 다시 세울 주인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몇 번이고 확인했습니다. 평생 내 손에 쥐어본 적 없는 액수. 지하철 바닥을 닦으며 갈라진 손바닥에 모이던 푼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돈이라면 드디어 내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걸 내가 제대로 쓸 수 있을까? 밤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갤러리에서 당한 모멸감이 떠올랐습니다. 사돈들 앞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내 존재가 냄새 하나로 무너져 버리던 순간 분노와 수치심이 다시금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딸에게서 끊어진 마음을 이제는 다른 이들을 향해 열어야 한다고. 나는 우선 발품을 팔았습니다. 도시 외곽, 버려진 창고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낡은 벽돌, 깨진 유리창, 잡초가 무성한 마당. 부동산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 여긴 원래 공장 부지라 쓸모없어요. 노숙자들이 드나들던 자리라 관리가 어렵습니다. 냉소 섞인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괜히 돈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런 곳이어야 한다. 세상 누구도 쓸모없다고 외면하는 자리를 내가 살아있는 집으로 바꿔야 한다.
행정 절차는 더 어려웠습니다. 구청에 찾아가 용도 변경을 문의했더니 담당자는 피곤한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방 점검도 받으셔야 하고요.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계부만 써본 사람. 용어조차 생소한 서류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몇 번이나 잘못 작성해 반려당했습니다. 담당 직원이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편히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편히 산다니 내가 언제 편하게 살아본 적이 있던가. 남은 삶이라도 내 마음대로 써보겠다는데 누가 막을 권리가 있단 말인가.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면 다시 채워오지요. 시공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도 의심이 뒤따랐습니다. 어르신, 이런 거 하려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운영할 능력이 있으셔야죠. 나는 솔직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운영에 대해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삶을 살아냈습니다. 버려지고 지쳐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건 누구보다 잘 압니다. 내 돈과 내 경험을 모아 꼭 필요한 집을 만들겠습니다. 그 말에 젊은 현장 소장이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열정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나는 매일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벽돌이 쌓이는 소리, 망치질 소리에 내 가슴도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인부들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직접 자재를 나르기도 했습니다. 땀에 젖은 작업복을 입으니 묘하게도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시장에 생선을 나르던 그 시절, 내 손에는 언제나 비린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냄새를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돌리던 딸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순간 가슴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짐했습니다. 내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다른 이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아버지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누군가의 버팀목으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몇 달이 지나자 낡은 창고가 점점 집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드는 창을 새로 내고 문턱을 낮췄습니다. 바닥은 미끄럽지 않게 고쳤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부엌과 따뜻한 밥솥도 들였습니다. 빈 공간에 식탁과 의자를 하나씩 들여놓을 때마다 나는 미래를 그렸습니다. 여기서 누군가 따뜻한 밥을 먹고 하룻밤 편히 누워 쉴 수 있기를. 밤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과연 딸에게 복수하는 길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살리는 길일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곳이 완성되면 나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최소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첫 겨울밤, 드디어 전기 스위치를 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번쩍 켜지자 허름했던 창고는 전혀 다른 공간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텅 빈 방 한가운데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 여기서라면 누구든 잠시나마 마음을 붙이고 쉴 수 있겠지.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딸의 그림자가 여전히 가슴을 스쳤지만 이제는 그 그림자가 내 발목을 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마침내 나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쉼터의 겨울밤은 고요했습니다. 저녁밥을 마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낡은 벤치 위에 앉아 웃음을 나누는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되찾은 안도감이 비쳐 있었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버려지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다시 웃을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이 쉼터를 세운 보람은 충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 앞에 웬 낯선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외투는 구겨진 채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새로운 손님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조금 더 좁혀보니 피가 거꾸로 솟구치듯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내 딸 지연이었습니다.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고운 드레스를 차려입고 사교 모임을 오가던 아이였습니다. 갤러리에서 날 부끄러워하며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치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딸은 몰락한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머리는 엉겨붙었고 손톱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바짝 마른 입술은 말라붙어 갈라져 있었고 눈빛은 초점조차 잃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지연이는 결국 갤러리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촉망받는 큐레이터였지만 윗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못했고 작은 실수 하나가 화근이 되어 금세 밀려났습니다. 남편의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한때는 번듯하던 집이 빚더미에 올라 넘어갔고 결국 남편과도 갈라섰습니다. 아이도 친정으로 보내졌다 들었습니다. 화려하던 삶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결과 지연이는 몸 하나 의탁할 곳조차 잃은 채 거리를 떠돌다 이곳 쉼터 앞까지 흘러온 것이었습니다. 딸은 나를 보더니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곧 다리에 힘이 풀리듯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지연이에요. 쉰 종이처럼 갈라진 목소리가 떨리며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표정으로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바닥을 두 손으로 문질렀습니다.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때 왜 아버지를 그렇게 내쳤는지, 왜 그리 오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를 다시 받아주세요. 그 울음은 내 가슴을 쳤습니다. 잠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린 시절 내 손을 꼭 잡고 따라오던 꼬마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 잘했지?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시험지를 흔들며 웃던 모습. 그 웃음이 지금의 울음과 겹쳐지며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기억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갤러리 한복판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며 밀어내던 그녀의 눈빛.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제발 오지 마세요. 사람들 앞에서 들었던 그 모멸의 목소리. 머리채가 끌리고 은빛 굴비가 바닥에 나뒹굴던 그날의 굴욕. 내 인생이 바닥에 나뒹굴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내가 무릎을 꿇는다고 해서 그날의 일이 지워지지 않는다. 딸은 땅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여기서 뭐든 하겠습니다. 청소든 설거지든 몸이 부서져라 일할게요. 그러니 제발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 울음은 얼어붙은 심장을 쪼개는 쇠망치 같았습니다. 나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창문 너머로 쉼터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도 쓰러지듯 들어와 따뜻한 밥 한 그릇에 위안을 얻는 이들. 그들은 모두 버려지고 잊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누구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기는 버려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곳이다.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 넌 이미 오래전에 죽었다. 딸은 손바닥이 닳도록 바닥을 비비며 흐느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세요. 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나는 담담히 이어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 집은 버려진 사람들이 잠시 머무는 곳일 뿐. 내 피부치라도 내 마음속 자리까지 내줄 수는 없다. 내 목소리는 돌처럼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딸은 내 발목을 붙잡으려 몸을 기울였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을 치며 문을 닫았습니다. 쾅! 소리가 울렸습니다. 두 손으로 문고리를 붙잡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흐느낌이 메아리처럼 이어졌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노와 미련이 교차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차가운 결단이 곧 그 모든 흔적을 덮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다.
쉼터 안으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이곳의 버팀목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에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것을. 문 밖의 흐느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 속에서는 마지막 문이 단단히 닫히는 소리가 오래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시청 마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